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특히 이번에 재발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특이점이 좀 있나요? 다른 점이라던가? 일단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주 이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특이점은 하마스가 이번에 지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공격을 했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목숨이라는 거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이 워낙 하마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마스의 공격, 뭐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면 그걸 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제 방어 체계로 막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지 않고 이제 아무리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고 난리를 쳐도 이제 우리는 가자지구 완전히 하마스 무력화시키겠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재도 우리는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세상 보고서 최초로 중동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중동 소식 전해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아일보 국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처음 또 여기 출연을 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동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아일보 중동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뭐 국제부장으로서 중동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하면은 딱 어떤 게 떠오르세요? 무거운 걸로. 사실 요즘에 전쟁이죠. 네, 지금 뭐 뉴스나 신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전쟁이 있다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흔히 가자 전쟁이라고 하죠. 가자 지구 전쟁. 가자 전쟁이 올해 초에 좀 휴전 기한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제 사실상 휴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제 600명 넘게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발발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쪽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굉장히 안 좋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저도 이제 올해 초에 휴전이 됐다라는 네, 소식을 들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반 됐나요? 그쵸. 2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휴전을 깨고 하마스를 급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일단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다시 재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어떤 휴전 의지가 없고 인질들에 대한 이제 석방이나 보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공습을 감행을 한다고 했고 또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을 하더라도 공습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많은 분들이 기사나 뭐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중동 전쟁도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휴전 이후에 협상이나 이런 의지가 있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양 국가 모두 적대적인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절대로 평화를 공존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하마스의 설립 이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진영 간의 영구적 평화 이런 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전쟁을 놓고 봤을 때도 둘 간의 어떤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하나하나 휴전이 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휴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 이스라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짚어보면은 일단 하마스라는 자신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왔던 어떤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금 굉장히 무력화됐거든요. 뭐 거의 초토화시켰잖아요. 하마스가 이제 10월 7일 갑자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해서 1,200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단일 공격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컸고 이참에 완전히 하마스는 우리가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고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휴전을 하면은 결국
하마스는 다시 또 재건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총리로 일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그 국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랬었는데, 전쟁 상황에선 사실 최고 지도자를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지가 돼서 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본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시 상황을 더 유지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도 유리하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또 좀 들어가자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이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공습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중동에서 지금 외부 세력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크고 전통적으로 중재 역할이나 어떤 안보에서의 큰 기능을 해왔던 나라가 미국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굉장히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깝고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마스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위기도 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이 아마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전을 바란다, 이스라엘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1월 20일에 했잖아요. 네. 해외 정상 중 누굴 가장 먼저 만났는지 아세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임기 시작 첫 번째 정상회담이 네타냐후 총리였고, 네.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이스라엘 인지를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하마스에게? 더한 얘기도 했죠.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뭐 휴양지처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지는 누구를 위한 발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트럼프는 친이스라엘의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미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 미국인 유권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친이스라엘 행보나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어떤 미국의 뭐 중재나 이런 걸로는 중동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랑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또 이방카 트럼프 기억나시죠? 네. 트럼프의 장녀, 1기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방카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 유대인이거든요. 아주 정통성을 강조하는 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쿠슈너가 당시에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중동 정책의 많은 부분을 기획을 했다는 게 정설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이스라엘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1기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맞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아요. 텔아비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미국 워싱턴에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뉴욕에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아랍에서도 팔레스타인도 자기들의 성지고, 그러니까 이 미묘한 갈등에서 중립적인 자세나 조금 떨어지기 위해서 다 텔아비브에 두고, 미국도 그랬는데 트럼프 때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라마단,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대 명절이잖아요. 한 달간 성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직전에 옮겼어요. 완전히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랍권이나 이제 그렇죠.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카드를 이번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을 좀 등에 업고 하마스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가자 지구에서 이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마스란 무장 단체가 가자 지구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왔고 하니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비교하면 세종시 정도 크기인데, 2023년 10월 7일 이제 전쟁을 먼저 도발을 했거든요, 하마스가. 그 이후에 완전 초토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살기가 거의 힘든 곳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마스는 강경한 이슬람주의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무장 단체예요. 네. 설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고 용납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없애야 될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가치와 이념 속에서 탄생을 한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이든 어떤 군사적이든 핵심 전략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고, 하마스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점령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주의로 계속 이념을 강조하고 뭐 무력 행사를 해온 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마스의 목표가 이스라엘 소멸인데 네. 사실상 이스라엘이 소멸되기보다 하마스가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렇게 구도는 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어느 시점에 전쟁이 멈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또 살아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전처럼 영향력이 클지 또 이전처럼 빠르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에서 가자 지구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은 하마스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계속 그 악순환은 이제 민간인들에게 또 가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러한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나 어떤 갈등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요. 제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940년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이 될 때 전 세계 정세가 이제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유럽으로 많이 이주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선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일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후원을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독립국가를 세워주는 거에 대한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또 받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몰아내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모두 성지로 생각하는 곳을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게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어갔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나아가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앞에서는 가급적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도 안 써요. 워낙 그 반감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artificial state, 인조 국가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평화라는 게 공존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동 전쟁을 취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특히 이번에 재발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특이점이 좀 있나요? 다른 점이라던가? 일단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주 이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특이점은 하마스가 이번에 지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공격을 했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목숨이라는 거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이 워낙 하마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마스의 공격, 뭐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면 그걸 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제 방어 체계로 막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지 않고 이제 아무리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고 난리를 쳐도 이제 우리는 가자지구 완전히 하마스 무력화시키겠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재도 우리는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이 분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돌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중동 정쟁은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는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있었고 이 폭도 좀 범위도 적었던 거죠. 전선의 범위도.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2023년 10월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9.11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 네. 당시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취재 경험상 느꼈던 좀 중동 전쟁의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동 전쟁의 패턴은 다행히도 지금 전면전 수준의 막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완전히 붙는 경우까지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이 국지적인 도발이 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또 중재는 항상 또 돌아가고 있고요, 뒤에서. 네. 왜 그러냐면 세계의 화약고잖아요. 여기가 터지면은 정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든 뭐 안보적으로든 너무나도 많은 부담이나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중재는 항상 미국이나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인볼브가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은 전쟁은 항상 이어진다는 거죠. 네. 거의 항상 불행히도. 예. 네, 중동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종교, 종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떤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도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이제 외부에 좀 이제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동에 개입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중동에 전력을 많이 쏟아부었었던 거고, 그리고 9.11 테러 사태 이후에는 미국이 또 직접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불안 요소가 많은 화약고에서 계속 불씨들이 던져지면 한 번씩 펑펑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그게 없어야 되겠지만 완전히 없을 거라는 안심 내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같은 중동이더라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 혹은 나라가 있는 반면 뭐 카타르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은 좀 잘 사는 나라로 저희가 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발전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 석유랑 천연가스를 이제 팔아서 많은 국부를 쌓았기 때문에 일단 나라 자체가 재정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면이 있고, 또 이 나라들의 경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안보를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강인 미 공군의 해외 기지 중 가장 큰 공군 기지가 카타르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을 유치해서 자기들의 어떤 안보 방패로 쓰는 거죠. 네. 아랍에미리트도 미군 기지가 있고, 바레인에는 또 미국의 그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해군 기지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해왔고, 미국하고 안보적으로 아주 밀접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 네. 전쟁에서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았던 거고, 그리고 일단 석유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에서 소요 사태 같은 것도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난한 중동 나라들, 예를 들면 시리아라든지 뭐 예멘이라든지 과거에 이집트, 뭐 리비아 이런 데는 굉장히 소요 사태가 많았잖아요. 부족 갈등도 많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동은 불행히도 화약고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